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마을. 뭐야? 저 한국 아저씨는.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한국은. 어휴.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한 젊은 스위스 여성이 차 안에서 무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탑승한 차량의 맞은편에는 웬 한국의 중년 아저씨가 그녀를 향해 이상한 몸짓을 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스위스 여성은 잠시 후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언니, 우리 나중에 회계사 되면 내가 먼저 회사 하나 차릴 테니까 같이 일하자. 알겠지?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아마 금방 대기업 회사 될지도?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보다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언니를 잘 따르고 좋아했죠. 게다가 우리 둘 다 공부를 곧 잘해서 회계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회계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언니가 회계사가 될 거라고 하자 저도 무조건 언니 따라서 회계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뿐이었죠. 말의 힘은 대단한가 봅니다. 그렇게 회계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자 저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마침내 회계사의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언니와 회계사 사무실 개업을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둘 다 무난하게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그러한 꿈들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 스위스 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언니는 뜬금없이 한 동양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 상대였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며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언니를 설득하는 데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무슨 굳은 신념을 가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얻은 신앙을 보는 듯했죠. 무조건 언니가 데려온 한국인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닌 소개를 위한 자리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언니는 결혼하자마자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며 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무슨 결혼을 콩 볶듯 하냐고 언니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언니는 그저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나마 언니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언니의 행복을 바라며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한국으로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저에게 전화한 목적은 돈을 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회계사로 취직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을 시기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언니가 하는 행동과 선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길래 스위스에 있는 동생인 저에게까지 손을 벌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는 없었지만 최소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 부유한 나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회계사도 포기하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과 한국인 남자를 선택한 것이기에 그런 선택을 했으면 최소한 행복하게 잘 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언니가 시집간 지 얼마나 됐지? 사실 지금이라도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회계사 커리어를 쌓는다고 해도 늦은 건 아니잖아. 그냥 이참에 언니를 설득해서 스위스로 오게 할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 돈을 빌리려는 언니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지 약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전화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꺼냈죠. 언니, 나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언니 회계사 자격증 말이야. 그대로 썩히기에는 아깝지 않아? 지금이라도 새롭게 커리어를 쌓으면 이곳에서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휴전 국가에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상상조차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언니도 잘 생각해봐. 우리 어렵게 자격증 취득한 거잖아. 난 예전처럼 언니와 함께하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언니가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회계사 커리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듣던 언니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죠. 어이구, 내 동생 이사벨라 후보. 언니는 늘 내 동생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단다. 속속들이 내 사정을 너에게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돈 문제는 최근에 해결되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동생아, 너 조만간에 한국 한번 와야겠다. 너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튼 그동안 잘 지내고 또 보자. 언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울 땐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 저는 언니가 동생인 저에게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제법 큰 목돈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될 자금 사정을 동생인 저에게까지 이야기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니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언니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언니의 마음도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는 저의 신념 같은 거였죠. 가난한 남자와 국가에 시집을 간 언니에게 형편도 넉넉지 않은 지금의 상황인데 언니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다시 스위스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하여 근무를 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하여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회계사들은 대기업에서 일을 배울 목적으로 최소 3년 정도를 근무하고 독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였죠.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언니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차리고 언니를 불러들이면 보다 설득이 수월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저는 독립을 해서 개인 회사를 운영하려던 꿈이 있었기에 조금 더 빠르게 꿈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린 지 불과 6개월 만에 저는 큰 위기를 마주해야 했죠. 처음에 회사를 개업할 때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발단이었어요.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서 최대한 박리담의 전술을 펼쳐야 했던 저는 경쟁 업체들의 단합으로 수입이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대로면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괜히 혼자서 회사를 차린다고 깝을 쳤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 자금난이 있든지 말든지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언니를 스위스로 데려오려다가 괜한 무리를 해서 이 지경이 되어버리자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이대로는 언니를 데려오는 것은커녕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심신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생각나는 건 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늘 문제거리가 생기면 언니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얻어 이를 해결했던 적이 많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니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도 있었고 이런 저의 모습을 언니에게 보인다면 언니가 나를 신뢰하고 스위스로 복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거리를 언니에게는 감춘 채로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넌지시 친구의 상황으로 빗대며 조언을 구하려고 했죠. 언니는 잠시였지만 침묵했다가 저에게 조언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 말미에 저에게 한국에 언니 보러 오라고 했죠. 이곳에 오면 아마 네 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처제에게 돈까지 빌리려 했던 형부가 어떻게 저를 돕는다는 건지 미심쩍었지만 허튼 소리를 하는 성격의 언니가 아니었기에 믿고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뭐에 홀린 듯 생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경악하기 시작했죠. 공항부터 남달랐습니다. 공항에 로봇 같은 게 돌아다니질 않나? 화장실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호텔 화장실 저리 갈아였어요. 막말로 그곳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도 화장실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겠다고 생각될 정도였죠. 언니가 사는 곳은 한국에서도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산골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풍이 한국에 북상했을 때였죠. 하마터면 한국에 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얼굴에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회계사를 하자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본격적인 제 뜻을 피력했죠. 하지만 언니는 완강했습니다. 언니는 언니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은 회계사보다 지금의 남편과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언니를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뒤로한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막상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태풍 때문에 비행기도 뜨지 않는 상황이라 당분간 어디 머물렀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2번 다시 스위스 땅을 밟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있는 집을 박차고 나와서 차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했죠. 제가 언니를 만나러 오면서 건넜던 다리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던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의 건너편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볼품없는 한국인 중년 아저씨처럼 보이던 그분은 손과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리 건너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는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뭐야? 저 한국 아저씨는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참 여러가지 하는구나 한국은. 어휴. 저는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내려서 한시라도 빨리 숙박시설에 짐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언니의 일이 겹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저씨를 무시하고 차를 이용해 다리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인 아저씨에게 다가갈수록 무언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갈수록 아저씨의 제스처는 더욱 격렬해졌죠. 무섭기도 했지만 한국인 아저씨가 하는 특이한 제스처들이 그저 목적 없는 춤사위 따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고 유심히 보니 제스처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인 아저씨는 저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였죠. 그제야 어렴풋이 아저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충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즉시 저는 후진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고 다리에 진입했던 차량을 다시 밖으로 돌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구공.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조금 전까지 제가 있었던 다리는 아래에서 밀려오는 폭우 급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부끄럽지만 그날 이후 저는 언니와 형부가 있는 한국에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형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사업차 알게 된 지인 베테랑 회계사를 통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팁을 전수받았죠. 알고 보니 형부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액의 금액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출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저는 언니와 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선뜻 빌려주지는 않고 온갖 망상만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나 다름없는 다리 건너편의 한국인 아저씨는 저희 언니 이웃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감사 인사차 아저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무슨 궁궐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집이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이런 산속에 이 정도의 고급 주택에 사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언니가 왜 그렇게 한국 생활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타인에 대한 희생정신과 배려심이 깊고 친절함까지 갖춘 이웃이 있는 한국.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나요? 대한민국에서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충남의 어느 숲속. 이곳에는 평화로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는 캐나다의 젊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자연을 만끽하던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하는데요. 캐나다 대학생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돼지 축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축사를 목격한 캐나다 대학생들은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하게 되고 곧이어 이들을 이끌었던 의문의 한국인 남자에 의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날 캐나다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축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졸업반인 빅토리아 클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데요. 여자의 몸으로 무슨 축산학과를 다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축산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죽도록 싫었지만 이쪽 분야로 조금씩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 지금은 저 자신도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캐나다는 농업과 축산업이 국가 자체에서도 중요한 부문이기에 이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다양한 대학과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욱 발전된 축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졸업을 앞둔 저는 최근 들어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마지막 졸업 과제를 앞두고 캐나다가 아닌 외국의 축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는 졸업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조에 편성된 축산과 친구들이 졸업 과제를 하기 위한 국가들을 선정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으로 가자고 했죠. 거리도 가깝기도 했고 이번 과제의 진정한 의미가 배울 것이 있는 다른 나라의 선진 축산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친구들은 이미 한국으로의 여행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단연코 이번 과제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빠져버린 저는 꼼짝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으로 졸업과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으로 가자고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졸업과제를 빌미로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효율을 엄청 따지고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저는 그저 이번 졸업 여행이 우리 대학교 졸업 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선진 국가였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약 2달 뒤 한국으로 졸업 과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소 마음을 비운 상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한국 여행으로 졸업 과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으니 나에게 주는 포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것이죠.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끽하며 힐링이라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라도 하는 듯 한국행 비행기에서부터 곤란한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듯한 음식을 잘 못 먹었는지 속이 메스껍다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구토를 해버렸죠. 그러게 음식물 반입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며 꾸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소 불쾌한 기분을 가진 채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저 놀라운 마음에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크게 놀랐던 부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위기 자체가 가난하거나 후진적인 나라가 아닌 아주 잘 살고 선진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과거 제가 선진 축산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 들렀던 미국의 공항에서보다 더욱 선진국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공항 주변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었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모습은커녕 아주 깨끗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지적인 모습을 하고 돌아다녔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은 배움을 겪은 선진 시민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무슨 교수님들만 존재하는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한국의 모습들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친구의 구토 때문에 옷과 몸에 냄새가 뱄던 저는 역겨운 냄새와 기분 나쁜 느낌 때문에 곤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찡그리는 표정을 보았는지 한국 공항의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뭔가 불편한 거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며 그저 비행기 내부에서
친구가 저에게 구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한국 공항의 안내 직원분에 의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고,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던 상태인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직원분이 저를 데려간 그곳에는 무려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곳에 세탁소가 있는 것인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공항이 아닌 대도시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죠.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저를 보던 안내 직원분은 이런 저의 모습이 다소 웃겼는지 가볍게 웃음을 지으시더니 한국의 공항에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곳에 이러한 세탁소가 존재한다고 했죠. 게다가 이곳에서 드라이클리닝을 마친 후에는 공항 내부에 택배소가 있으니 그곳에서 제가 머물 호텔로 택배를 붙여 놓으시면 편리하게 세탁물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공항에서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심지어 제가 그 어느 선진국에 다녀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이어서 더욱 그러했죠. 제가 사는 캐나다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제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선진 국가일지도 모른다는 환희에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저의 대학교 친구들은 한국 여행에 도움을 주실 한국인 분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세탁하고 택배를 보낸 이후에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과 한국인 남자분을 만나러 왔는데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말았죠.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기로 한 한국인 분은 철수 씨라는 축산업 종사자 남자분이었는데 외모가 너무 잘생긴 거였어요. 게다가 다부진 몸매까지 소유하고 있어서인지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성별이 여자인 친구들은 죄다 철수 씨에게 들러붙어서 이것저것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공항을 나서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을 보았을 때 비단 철수 씨만이 유별나게 잘생기고 멋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분들은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나이를 불문하고 잘생긴 외모와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주로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 한국에서 도드라지게 보였기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여야지만 패션과 피부 관리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법칙이었는데 그러한 특징은 주로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스페인이나 노르웨이에 방문했을 때는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날 만큼 다소 지저분한 노숙자 차림의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려면 공항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수철 씨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능숙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돋보이는 너무나 훌륭한 인성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철 씨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무사히 예약된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들을 픽업하는 버스나 다른 차들이 있을 줄 알고 기대했었지만 이내 우리를 지하철로 데려가려는 수철 씨의 모습에 살짝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에서는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이용해 어딘가로 가려면 중심 도시로 이동을 한 이후에 다시 몇 번을 번갈아 타야지만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기에 벌써 그 지옥 같은 과정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니 고개가 절로 저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의 짜증 섞인 기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마주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목적지인 호텔까지 도착하기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경우도 없었으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호텔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일찍 도착해서 다들 놀라하는 우리를 본 수철 씨는 내일 한국의 충남 지역으로 이동을 할 테니 푹 쉬려는 말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수철 씨의 예고대로 버스를 빌려 한국의 충남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비정상적인 인간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독특한 버스에 눈길이 사로잡히고 말았죠. 좌석은 누워서 가도 될 정도인 것이 마치 비행기의 1등석급 좌석을 보는 듯했고, 각 좌석 앞에는 최신식 태블릿 형식의 모니터가 있어서 이동하는 도중에 한국의 각종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완전히 미친 버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게다가 버스인데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유료일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예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미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옆자리의 친구는 마치 저에게 보란 듯 "이거 좀 볼래?" 라며 생명력이 다 되어가는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료 충전일 줄 알고 그런 친구의 행동을 애써 모르는 채 했죠. 그리고 저의 스마트폰을 앞에 있는 음료수 거치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들리는 그 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아니 글쎄, 제가 스마트폰을 놓아둔 그곳이 폰을 올려만 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최신 충전 시스템인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USB에 충전하던 친구도 한국 버스의 충전 콘센트는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최신 시스템까지 장착된 줄은 몰랐는지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표시나 결제 시스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세상에 처음 공개된 새로운 종류의 신기한 생명을 목격한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수철씨가 이끄는 충남행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수철씨는 저와 친구들을 데리고 충남에 있는 숲속의 한 마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한 돼지 축사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곳에는 언뜻 보기에 여느 돼지 축사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시설들이 즐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던 저와 친구들의 눈에는 이내 그것이 평범한 축사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했던 최신식 인공지능 축사 관리 시스템이었죠.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아주 생소하게 생긴 설치물이었는데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저게 대체 뭐냐고 수철씨에게 물었고, 돌아온 수철씨의 답변에 저는 매우 놀랐죠. 저 의문의 물체는 다름 아닌 돼지 인큐베이션이라는 최신식 시스템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으로 인하여 모든 돼지 축사의 기능들이 작동하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돼지를 키울 때 돼지들이 폐사하게 되는 높은 원인이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돼지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체크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발동하여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온도나 습도까지 체크해 주어 계절에 상관없이 돼지들에게 적절한 기온을 유지해 주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보까지 울리게 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최신식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과학이 발전된 것인지 감히 저 같은 일개 축산업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놀란 마음을 스스로 심호흡을 통해 진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씨가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 별장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돼지를 수철씨 혼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수철씨가 이렇게 우리들을 안내해주게 되면 아무리 저러한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돼지들을 사육하더라도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철씨에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수철씨의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저의 질문에 수철씨는 저를 바라보며 싱긋 웃더니 조심스럽게 바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수철씨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었고, 알고 보니 축사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대다수의 기능들을 스마트폰에 앱 하나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놀랄 수 없었습니다. 놀랄 힘이 없을 지경으로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세계와 같았고, 이제는 제 앞에서 수철씨가 가면을 벗고 사실 나는 외계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지경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캐나다로 돌아와 무사히 졸업 과제를 수행했고 만족스러운 결과 또한 얻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원했던 결과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저의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느낌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당황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저의 그리움이라는 것을 느낀 뒤로는 더 이상 저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부모님에게 물려받기로 했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격하게 반대를 했지만 한국의 진정한 면모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시더군요. 이제는 저의 남편이 되어버린 수철 씨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주변인들도 그렇고 아직도 유럽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의 사람들은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들은 깨인 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한국인을 만난다면 동정하거나 신뢰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거지가 부자를 걱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테니까요.